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가 5월 9일자로 된다라고 나와 있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손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10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월 9일이 넘어가면 8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큰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함에 있어서도 대출로 레버리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럼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다 하는 얘기가 정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이제 없다고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강조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역시 고가 1주택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집값을 좀 움직이는 실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가 5월 9일자로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손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아직 실현하진 않았지만 평가 이익상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이제 시그널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겠죠.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후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20%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세까지 고려를 하면 실효세율이 82%가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세금을 부담을 갖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익이 많이 이루어진 집이 있을 거고 또 아닌 집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익을 많이 본 상황에서 10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월 9일이 넘어가면 8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엄청난 매물을 쏟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도세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집 같은 거는 뭐 1, 2년 샀다가 팔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주식처럼 바로바로 팔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주 요건을 채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은 꾸준히 가져가는 자산, 장기적인 롱텀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년 넘게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하고 실제로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용됐던 기간이 전체 기간 중에 30%도 안 돼요. 노무현 정부 때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정도 적용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용할 때는 21년도에 이제 고금리의 시기가 되면서 아예 거래도 안 될 때 그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또 배제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맞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건데, 지금 많이 하는 얘기가 돈 많이 풀려가지고 돈값이 휴지가 됐는데 집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집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증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실질은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큰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 근데 갖고 있는데 여지껏은 큰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올라가는 걸로 다 상쇄되고도 남을 정도로 그냥 버틸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또 지금 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고 과열된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세제를 가지고 어떤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 된 거예요. 공급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공급 부족하다고 불안해하고, 또 수요를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장이니, 그렇다면 그럼 참여해라.
갖고 있고 싶으면 그런데도 물건을 안 내놓는다? 그럼 갖고 있고 싶으면 갖고 있어라. 그렇지만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은 이제 부담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 그게 심리에 영향을 준다면 조금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가 이제 어제가 얘기했죠.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그 문제들 자체를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바로잡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의 초기라는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유세 강화 이런 시그널이 똘똘한 한 채 전략 자체를 좀 흔드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갖고 있는데 비용이 든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뭐 한 10억 남짓한 집을 대출을 뭐 한 5, 6억 가지고 4, 5억 정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30억 부자가 된 시장이잖아요. 뭐 50억 부자가 됐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럼 50억, 30억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부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그 부자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함에 있어서도 그럼 오롯이 보유했던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레버리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 금액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도 잠깐만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이제 그 부담에 대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상태니까 진짜 부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이 지금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뭐 연봉 한 3억 넘어가면 1억은 세금으로 내거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럼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세금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부자인가를 판단하겠죠.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용 부동산 공약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조금 먹힐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기본적인 메시지를 봤을 때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의 과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고 또 대부분 이제 집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이제 보유했던 분들이 많은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년층이거든요.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또 본인들도 이 집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계속 지속 가능한 나라가 안 될 거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세금 맞는 불만이 있는 다주택자보다 이 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떤 걸 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좀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 전망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가 줄고 좀 월세가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 좀 현장에서 좀 체감하실까요? 이거는 항상 뭐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줄어드는 거는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준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월세화되는 형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월세가 늘어나는 거는 고가 주택에 대한 월세, 고액 월세가 조금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1,500만 원씩 월세 내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월세라는 거는 다달이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그 정도 발생하지 않으면 또는 누군가 대신 내주지 않으면 이 월세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죠. 아무리 이제 맞벌이에 일정 소득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누가 1,000만 원 넘어가는 월세를 사느냐? 이걸 비용으로서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임원의 숙소라든가 뭐 이런 형태 이런 월세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이제 계속 보유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막히고 있는 시장이고 또 전세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그 갭을 메꿔줬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화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예전에 어떤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변환돼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좀 갭 투자가 성행한다는 공식이 좀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에는 필요로 하는 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를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인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미래의 상승 가치가 낮다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안정기에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90%가 넘어가요. 어떤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전세 비용이나 매매가나 거의 똑같은 수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안정기에도 70% 정도 수준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치, 자산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 갭이 좀 생기는 건데 지금 시장은 30% 막 이래요. 강남은. 전세가율이 30%다. 나머지 70%는 앞으로 미래에 이게 더 큰 이익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그게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미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려면 매매가가 떨어지던가 전세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가격이 좀 조정되는 시장이 된 거니까 그때 다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 갭 자체도 굉장히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중에는 이제 돈이 풀렸다고는 하는데 부동산과 기업 현장에서는 뭐 동맥 경화가 왔다는 말까지 이제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 PF 위기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많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22년도 채권 시장의 위기와 PF 시장의 위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바로 이제 충격이 너무 크게 올 거니까 조금은 시간을 가져보자. 이제 금리도 내려갈 거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시간을 좀 끌었고 시간을 끄는 방법은 더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에쿼티 자체가 적은 상태로 레버리지로 PF를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비용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나중에 파는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예전에 고점을 기대해서 그때 수준으로 어떤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펀드 만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 펀드 만들고 CR리츠 만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시장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일로 자금이 들어와주고 그들이 자금을 구하는 값이 싸져야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이제 좋아질 건데 그러기에는 여기 빌려주는 것보다 다른 데 빌려주는 게 훨씬 이익이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맥 경화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소외된 곳들은 이제 자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이런 데는 뭐 우리 아니면 뭐 반도체 AI 뭐 이런 것만 들어가면 자금이 막 글로 다 가잖아요. 근데 건설 이런 데 지금 다 PF에 물려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 누가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 신용에서도 좀 떨어지니까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못 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결국에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는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시행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미 시행자들은 거의 파산을 했죠. 그러면 시행이 안 되면 거기에 보증을 썼던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사들 어떤 재정적인 위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근데 파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들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이제 이금융권에서 많이 빌려줬는데 그들의 정리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올해 그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이제 사고 팔 때 조심해야 할 세금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정책이 바뀌는 기점을 고려해가지고 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9일 날 종료가 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그 100일 안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상황, 실거주의 수요를 구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시장이거든요. 또 가격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그럼 과연 바로바로 물건이 팔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간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된 거는 이제 유예해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제 내가 더 갖고 있으면 이 모든 어떤 규제가 다시 유예가 되고 해제가 될 때까지 버텼는데 그만큼 뭐 더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버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실현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뭐 세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많이 유튜브나 뭐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다 하는 얘기가 정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또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려는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방 부동산 시장 좀 전망 궁금하고 간평사님이 보고 계시는 좀 유망 지역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서울 집중화,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해서 결국엔 궁극적인 해결책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너무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우리 지방이나 어떤 살아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근데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과 옆에 이제 새로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비용적으로 적게 들 것인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됐던 지역은 서울 쪽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신도심을 개발하는 형태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정주 인구 자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좀 쇠락하고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부동산에서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방에 누군가 많이 살아주게끔 인구가 모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인구가 모이려면 거기에 일자리도 많고 뭔가 생활의 편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뭐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다 아우성이죠. 서로 어디든 어떤 그 핵심 산업을 유치했을 때 그 지역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약간 설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국가가 어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핵심 지역들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지방 부동산보다는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